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세션의 자장은요, 박창욱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박 부회장님께서는 글로벌 청년 교류와 산업 발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자장님과 발표자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올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창욱이라고 그럽니다.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라고 하는 생소한 아마 이름이 되실 것 같은데 한때 한국 세계 2위를 차지했던 대우그룹에서 일했던 분들이 모여서 만든 공익법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발제드리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나서 앞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제목을 청년의 교류관계 활성화를 통한 미래자산화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앞 시간에 했던 거하고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상호 발전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장을 깔아주는 어른들의 책임이자 도리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께서는 공감할 수 있는 쪽에 한번 잠시 마인드를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른들은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키워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한국 산업계와 청년의 문제를 한번 짚은 후에 이 내용을 아세안 쪽으로 눈길을 좀 돌리고 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청년들 쪽으로 눈길을 돌린 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했던 두 청년 아주 독특한 경험인데 앞으로 이게 사회 일반화가 되어야 될 경험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두 가지 쪽으로 압축을 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산업계와 청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개인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도화 발전을 하면서 산업군이 굉장히 다양해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축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도화되다 보니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만 생존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특히 그중에 최근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전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서는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개인들 입장에서 청년들 개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욕구는 상당히 커졌는데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를 모르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이나 일 차원은 국내에서만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한국 전체가 인구 감소에다가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틈새 그리고 미국의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국가를 디자인할지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한국 청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관계의 역량은 대화되는데 거꾸로 욕망은 커지고 돈은 더 벌고 싶은데 다행히 한국으로 유학 온 청년들이 많아서 호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하고 관계 맺기를 한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버 인구 문제라든가 기업들이 계속 전 세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레이트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큰 서로의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모티브를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입니다. 총 10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인구 6억 5천 어마어마한 규모고 우리 지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경쟁 관계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져갈지를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약
380억 불 정도의 교육 규모에서 지금은 2천억 불 교육 규모로 커지면서 5배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민국 컬처가 세계적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동남아 청년들이 부쩍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커졌고, 그게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 기회 요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성장해왔던 산업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서 만들었고 중국이 이 모델을 쫓아와서 이제 저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꼼짝 못하는 넛크래커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다행히 지금 위쪽에 있는 것들이 한국의 강점, 하이테크, 기술 집약주의다 보니까 굉장히 고소득을 할 수 있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전공이 맞지 않아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되다 보니까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동남아에는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좀 로테크 기반이 되어 있던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에 3만 개 가까이 흘러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요 둘이 한쪽은 노동 집약적, 한쪽은 기술 집약적인 두 공간이 협력을 한다면은 이 전체를 아주 멋지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한국, 중국, 일본을 동시에 보면서 아세안을 보는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국내 총 생산과 그다음에 1인당 GDP, 그다음에 인구 구조를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개인 소득은 일본을 추월했다고 합니다만은 경제 규모 자체는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GDP 자체가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좀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같이 앉아 있는 폼인데, 이게 지금 아세안 쪽으로 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산업 구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보시면은 지금 동남아는 계속 여전히 제조업에 대한 목마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제조업은 탈피해서 굉장히 3차 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마당에 어느 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노후해야 된 게 일본이고, 한국도 지금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노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중위 연령을 보시면은 일본이 48세, 대한민국이 평균이 43세입니다. 반면에 아세안 국가들은 거의 30대 전후에 깔려 있는 모습들은 저희들하고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들어가기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데이터입니다. 지난 한 8년, 1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아세안에서 거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생활의 터전을 잡기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네 번째에 있는 유학생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그 전체 인원 숫자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들어온 학생들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대목이,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많이 보실 건데, 대학생들은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무리해서 데리고 오는 인원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학이나 이 학부 쪽에 많은 비중이 가 있고, 사실은 좀 진짜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다, 석박사 과정은 적다라는 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지금 이 학부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상당한 부분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불법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지금 그 아세안 3개국에 대한 한중일 직접 투자, 지난 한 50년 동안에 투자했던 모습을 보면 일본이 단연코 우리보다 셉니다. 물론 중국은 경제 규모가 워낙 크지만, 특히 일본 스스로는 이 ODA, 그러니까 원조 자금으로 아세안을 도와준 게 단연코 자기들이 최우선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호감이 아세안 쪽에서 커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는 게 금년도 나온 데이터인데, 작년 1년 동안에 베트남에서 유학 간 학생들이 어디가 많으냐 놓고 봤을 때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많습니다. 가장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으로 이제 숫자가 바꾸고 간다는 게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도 나오는 통계가
보시는 대로 가고 싶은 나라, 그게 자기들이 이슬람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말레이시아 비슷한 성향이 있는 나라보다는 대한민국 쪽에 호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발전 모델로도 적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통계치는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기업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동남아로 흘러간 숫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대비 불과 한 5, 6년 사이 코로나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만은 15,000개에서 3만 개 규모로 약 더블로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20년 16,000개에서부터 28,000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지하게 큰데 대한민국에서는 부각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제가 느끼고 있는 어른들이 책임이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냐. 3만 개 기업이 나가면은 전부 다 현지를 모르고 산업만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어울리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산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서 K무브라고 해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 이를 경험하고 올 수밖에 없는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쪽에 많이 편중돼 있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보여줘야 될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들, 실제로 일할 만한 자리는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인연이 될 수 있는 GYBM이라는 그 인연 때문에 모여 있는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께서 만들었던 청년들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1년 동안 동남아 문화나 언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약 육성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난 15년 동안 1,500명을 키워서 동남아에 가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제가 10년 넘게 해오는 과정에서 표에 한번 보시는 대로 4개 국가의 청년들을 100명에서 200명을 해마다 키워서 보냈는데 코로나 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창 활발할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이 인원조차 청년들이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포기를 해버리고 돌아가는 청년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신다면은 여하튼 우리가 이 동남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세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인데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기업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인력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을 지금 근로자를 포함해서 사무직 쪽으로 굉장히 많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장벽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수출이고 우리의 수입이 일어나는 그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또 청년들이 나가서 그 허리를 지탱해주고 그 기업들의 20년 30년은 전부 다 테이크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꾸려가야 될 기업인데 그 소중한 자산들이 자칫 때를 놓쳐버릴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워낙 방대한 주제입니다. 이걸 다 말씀하기 어렵지만 오늘 좀 좁혀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고, 그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모시는 이 5분은 GYBM 과정에 독특한 인연이 있습니다. 앞에 두 분은 베트남, 미얀마에 쏘신 분들인데 GYBM 한국 청년들을 미얀마와 베트남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운데 계신 분은 GYBM 과정을 통해서 한국 청년이 베트남 가서 4년, 5년 동안 실제로 근무를 하다 왔습니다. 현지인들을 다루어서 일을 시켜보고 자기 상사가 베트남 사람이었던 걸 경험해봤던 소중한 경험. 이 중에 두 분은 앞으로 모셔서 조금 독특한 경험을 들어보는 기회를 저희가 좀 가질 거고요. 뒤에 있는 두 분은 인도네시아에 나가서 일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저희 연수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한 명. 마지막에 우리 대학 가운데 앉아 있는 저 청년은 지금 금년 8월 달에 제주 청년을 저희들 한 30여 명 모시고 제가 또 베트남을 투어를 다니면서 보여드린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제주대학교 학생입니다. 5명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한 명 한 명 소개하기는 시간이 좀 애매해서 같이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앉아서 같이 인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경험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오신 모모 우리 대리님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하고 왔던 장한솔 씨 두 분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모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빨리 나오세요. 여기에 넘기는 겁니다. 파란 거, 여기에 파란 거. 자,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모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으로 와서 유학을 하고 취업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저는 미얀마에서 한국어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얀마에 있는 코트라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에서 한국인 학생들한테 미얀마어를 가르치는 미얀마어 강사 일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한국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석사 과정을 다녔습니다. 그 현재는 저는 한국 반도체 유통회사에서 해외 영업 일을 3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한국인 직원 수는 7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설립한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제 자리에서 일을 했었던 한국인들이 중에서 1년은 넘게 일을 한 한국인 직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다 1년도 채우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한국어랑 영어를 잘하고 영업도 잘하는 그런 외국인 학생을 채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채용을 하게 됐고 그게 저희가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영어, 한국어 그리고 영업도 잘하는 젊은 한국인 직원이 필요했었는데 계속 그만두게 돼서 계속 채용을 못하게 됐고 저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영어랑 한국어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전에 일을 했었던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객들이 독일이나 일본, 영국 그리고 중국 그렇게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게 돼서 글로벌하게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제 경력에 잘 맞고 회사에서도 취업 비자도 해줘서 저는 여기 이 회사가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아직은 회사를 이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많은 한국 업체들하고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업체들에도 자기들도 해외 영업을 직접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유능한 외국인 직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은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어디서 구할지 그리고 잡코리아나 그런 한국 취업 웹사이트에는 사실은 외국인 직원들을 구한다는 그런 정보들이 있긴 하는데 실제로 면접을 하고 보면은 취업 비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고 또 취업 비자를 해줄 수 없는 거주 비자를 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볼 때 회사에 한국인 직원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꼭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비자를 위해 정해진 연봉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모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취업 비자에 대해서 학교에서 전달받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처음으로 취직을 할 때 저도 처음이고 회사에서도 제가 첫 외국인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취업 비자에 대해서 정보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게 정보가 너무 복잡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유학생들이 이런 비자에 대해서 정보를 유학생들이 제일 많은 대학교에서, 그리고 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들도 근처 대학교들에 연락을 해서 취업 정보나 그리고 일자리 정보들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창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생활하는데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저한테 여러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헤어샵 예약하는 거, 그리고 병원 예약하는 거, 병원 통역, 그리고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지, 집 계약하는지, 집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부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는 외국인들을 위해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영어랑 한국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외국인들을 위해, 편리를 위해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 발표를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특한 경험이시죠. 그런데 많은 저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한솔 PM을 모시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소개받은 장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외 경험이 가져온 도전과 성장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모모 선생님께서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좀 정착을 하고 적응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니즈가 어떤 건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청년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것을 또 배우고 또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2017년에 GIBM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우 세계경영연구회와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현지로 가서 약 1년 동안 현지어와 현지 문화에 대해서 직접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드림 인터내셔널이라는 글로벌 토이 제조업체에 취업을 해서 총 5년 정도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도 서귀포 본사를 두고 있는 넥스트 챌린지 재단 법인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면서 베트남 진출하는 프로그램의 매니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제 첫 해외 거주 경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였는데요. 대학교 4학년 겨울에 이제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인 NXP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근무를 잠깐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어서 실제로 업무를 배웠다라기보다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아닌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를 해본 경험이었어서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는데요. 회사가 이슬람권, 힌두권, 이제 불교권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식당을 가면 제공되는 고기는 닭고기밖에 없고, 또 이슬람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실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다 신선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어, 또 영어, 중국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린 날에 저는 되게 멋있다. 나도 꼭 한국어만 쓰면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막연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동남아 취업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운 좋게 GIBM에 합격을 하고 그해 가을에 바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년간의 연수를 받을 때 100명의 동기들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작은 사회생활을 미리 겪었는데요. 그렇게 좀 각기각색의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 못난 모습도 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나중에 진짜 사회로 나갔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를 끝나고 저는 글로벌 토이 제조업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취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인이 전혀 없는 베트남 상사만 있는 품질부로 시작을 하고 개발부를 거쳐서 1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해외 영업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간 관리자라는 위치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는 대부분의 직원들 또는 제가 가끔 업무 지시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 위에는 제가 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봐야 하는 엔지니어 분들은 중국인 그리고 제가 이메일로 교신하는 팔로우하는 분들은 바이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소 3개 국어, 4개 국어를 쓰면서 일을 하는 게 그런 일상이 되었고 제가 막연히 꿈꿨던 그런 한국 밖의 세계에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에서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할 때도 베트남에서 직접 행사도 같이 운영을 해보고 베트남 기관들과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제 지난 6, 7년간의 경험 동안에 좀 베트남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남아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아까 부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굉장히 하이테크, IT 산업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봉제나 경공업, 생활용품 같은 경공업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로우테크라고 해서 조금 내려보는 시선이 있지 않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해본 입장으로서는 저는 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았을 때 오히려 그들이 보여준 그런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상황 대처력, 또 성실함이 굉장히 우수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문화권이 같이 이미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라든지 또 언어 소통 능력이 훨씬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나라 회사에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과 일을 했을 때 느끼지 못한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죠. MZ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사회생활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더 초반에 좀 관리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었을 때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학교에서 하는 이론 공부, 지식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나의 지역사회를 벗어나서 내 안전지대가 아닌 곳에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도 해보고 또 그들이 가진 강점을 수용하고 우리가 가진 강점은 또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함께 교류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독특한 경험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에 독특하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느 대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비슷했습니다.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것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강점인데 이것을 자꾸 내면화시키는 게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 전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고 국가도 손을 쓰지 못하는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좁혀봤습니다. 원인에 해당되는 것과 나름대로 대안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원인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문화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좀 나쁜 의미죠. 낯설어하고 그걸 극복 못하는 문제를 한번 특히 외국인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난 이후에 활동하고 구조화시켜서 극복 좀 해보자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청년들의 낯가림, 거리두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대학생들이 유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일 끝한데 계신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가이 선생님께서 우리 GYBM 어학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마이크를 드시죠?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경희대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할 때 한국 청년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BT 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대학생들의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 겪었던 작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됐을 때입니다. 팀원들은 모두 다 한국 학생들이었고 처음에는 저한테 말을 잘 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했는데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발표 준비 중에 한 팀원이 저한테 한국어로 발표하는 건 좀 힘들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진짜로 나를 배려해 주는 건지 아님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인지 약간 능력을 의심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발표를 맡겠다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팀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그 팀원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생각보다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죠. 물론 생각보다라는 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한국 대학생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처음에는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건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대학생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이해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다양한 문화와 그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단어 구사 능력이 한국 학생들보다 낫죠, 그죠? 독특합니다. 다음에 미얀마에서 와서 우리 적응했던 앞에 발표했습니다만 모모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 문화 체험이나 한국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그런 문화 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에 외국인 학생들만 많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인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프로그램들 덕분에 저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한국인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지 우리는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학생들도 외국 문화를 배우고 이렇게 서로 배워야지 우리가 같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서로 존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이 한국의 유학권 청년들을 대했던 한국인 청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이제 본인들 요구사항 그거고요. 한국 청년들은 외국에서 유학원 학생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제주 청년입니다. 한 명 한종환 씨, 저희 GYBM 과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나가기도 준비 중입니다만은 제주대학에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GYBM 연수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이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정환입니다. 네, 이번 주제에 대해 미리 좀 듣고 생각을 해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겪는 어려움들 혹은 이제 그들이 가진 혹은 그들이 겪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 1년 정도 호주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호주에서 취직을 했는데 제 호주 생활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그 기점이 어학원 졸업이었는데요. 그 전 4개월 동안은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구하는 일 혹은 이제 직업을 구하는 일 그리고 어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는 일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그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 영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느낀 거지만 이제 외국에서 온 유학 청년들이 한국인들과 어울리는데 좀 수줍음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보면 부담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언어적인 문제, 언어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4개월 정도 어학원에서 좀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자신감을 많이 얻어서 그 뒤로는 영어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언어가 통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집도 금방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뭐 휴대폰 요금을 충전하는 일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는 일, 직업을 구하는 일 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언어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동아리연합회라는 학생회에서 학생회장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회의 업무 중에 하나는 학생회관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학생회관을 관리하는데 그 학생회관 지하에 중국인 유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회관 관련 일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업무에서 필요할 때 저는 중국인 유학생회를 통해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고 협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표하는 그 소속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개별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파편화돼서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나 장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중국인 유학생회처럼 이제 뭐 아시아 유학생회 혹은 아세안 유학생회 아니면 뭐 유러피언, 아메리칸 이런 식의 유학생회가 있었더라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 제가 아세안에 관심이 있다. 그럼 아세안 유학생회를 언제든 방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교류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자 관련 얘기입니다. 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 문화나 산업에 대한 이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호주에서 제 원래 목표는 이제 호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컨드 비자를 받아서 그리고 그걸 또 서드 비자로 연결해서 나중에 영주권까지 노리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늘었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조건을 거의 다 채우고도 아주 사소한 실수 때문에 결국엔 세컨드 비자를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찾기 어려운 정보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저희의 이제 모국어는 아니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조금 부담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호주에서도 심지어 가장 많이 쓰이는 글로벌하게 쓰이는 언어인 영어로 정보가 온라인상에 나와 있음에도 이렇게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실수로 인해서 이제 제가 세컨드 비자를 못 받게 됐는데 이런 산업 구조, 비자 혹은 어떤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 창구가 부재하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홍보가 잘 안 되었다, 외국인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 이 점이 좀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대학교 좀 학생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3학년 학생으로 있는 김보석 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다니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 한국 학생으로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교류 수학생이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친구 따라가지고 이번 헬로윈에 그 저희 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한 헬로윈 파티에 참석해 봤는데요. 그 파티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한국으로 온 그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3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그 유럽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또 브라질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고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에서 온 유학생이 한 3-4명 정도로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제주대에서 길 가면서 막 인도, 중국, 동남아, 아시아 전역에서 온 유학생들을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파티에 동남아 유학생들이 이렇게 비교적 적었던 이유는 그들이 교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현지인들과 잘 어울리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그 외국인들도 한국인들과 친해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과 실험실에서 친하게 지내는 인도네시아 그 대학원생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림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한국에 유학 온 동남아 유학생들은 돈을 벌고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바빠서 교류에 대한 시간이나 욕구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국 대학생들도 외국인들에게 만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쫓기는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도 조금 늦어졌고요. 조금 약간 좀 줄이겠는데 이런 주제는 또 한번 되묻고 싶은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발제만 하고 끝나겠는데 우리가 외국인한테만 그러냐 외국인들만 우리한테 그러냐로 보지 말고 한국 청년들끼리는 낯가림이 없느냐라는 문제도 한번 좀 되짚고 싶습니다. 지금 대학가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들 이유 때문에 상당히 외부인하고 접촉하는 걸 꺼리는 문화가 더 강력해지는 현상이 지금 사회적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 맺기를 그러니까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이야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 적응성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청년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같이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 대학가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학제가 있는 대학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모티브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대안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주제로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그런 데서부터 나온다고 제 나름대로 압축을 좀 해봤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한 걸 한번 좀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말씀 들어보겠는데 현지 진출했던 기업에서 일을 해보고 온 경험이 있는 우리 저 장한술 그 PM께서 본인의 그 청년들의 그런 직업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외 기업에서 그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디든 좀 말이 통해야지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나라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일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좀 문화적인 부분까지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GIBM 연수를 통해서 굉장히 베트남어에 대해서 좀 하드 트레이닝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 베트남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듣고 또 베트남 발음 교정 같은 것도 거기 현지 친구들, 발론티어 친구들에게 교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또 여기저기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뭐 결혼식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날 같이 참가해 본다든지 그런 등의 좀 문화 공부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해외 취업을 했을 때에도 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좀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바로 넘어온 그런 직원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그들이 일하는 걸 보면은 물론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이 잘 할 수 있겠지만 좀 직원들과 실제로 교류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퍼포먼스가 낮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지 언어가 안 된다는 건 뭐 영어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어에서 뭐 현지어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직접 현지어로 지시를 했을 때 확실히 돌아오는 결과가 직원들의 퍼포먼스가 더 좋고, 그리고 제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좀 더 커지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했고 MBA에서 그 다음에 또 진출해서 지금 현역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모모 선생님께서 한번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얀마 코트라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 봉사에서 진출해 오는 봉사 파견 한국인 직원들도 있고, 또 미얀마에서 현지 채용하는 그 미얀마어도 좀 잘하는 그런 한국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현지 채용 직원들이 아무래도 미얀마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미얀마 문화도 잘 알기 때문에 회사의 분위기나 그리고 미얀마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봉사 파견 직원들의 적응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지인들 입장에서도 저희 같이 한국어 하는 사람들 말고 한국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미얀마어 하는 직원들한테 다가가기 조금 더 쉽고,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조금 더 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얀마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한국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지화된 한국인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GYBM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그 미얀마에 있는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이제는 그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인생 네컷이나 그리고 한국의 예쁜 커피숍 이런 거, 그리고 한국 화장품 회사 이런 거를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사실은 저희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희 미얀마 청년들한테 이런 것들이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어떤 거를 가져올지 저희는 기대를 하고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미얀마는 아시는 대로 정변 쿠데타 상황 때문에 군부가 쥐고 있으면서 약간 폐쇄적인 제도를 쓰고 있어서 GYBM 청년을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기왕에 키웠던 청년들이 한 130명 정도가 활약을 하고 있고 일부는 돌아와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업인들 입장에서 포스트 바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시대 되면은 가장 잠재력이 높은 한국과의 관계 맺게 할 지역은 아세안이라고 유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세안에서 또 지금 베트남이 핫하게 뜨고 있고 인도에서 뜨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은 어디냐? 포스트 차이나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미얀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좀 하시고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 유학 온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지주 공부했던 우리 가희 선생부터 포함해서 제주 청년 2명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희 선생님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유학생 입장으로서 한국에서 청년들에게 그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는 바로 취업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 그 전환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로 취업 기회를 놓치는 사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후에 1년간 그 유학생 전용 보직 비자를 자동으로 부여해 주셨으면 하고, 기업들도 그 유학생 고용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멘토링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그 유학생 한국 청년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학생이 한국의 사회와
그 기업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멘토인 뭐 직장인이나 대학원생들과 유학생 멘티를 그 매칭하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 정보, 뭐 직무 관련 팁, 한국 생활 그 적응 지원을 할 수 있고 정기 모임 및 워크숍 개최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본인이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느꼈던 것들을 짧게 발표된 강의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생생한 이야기는 또 다음 이제 기회가 되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연수받고 있는 한정환 씨 통해서 특히 제주대 학생 출신이니까 또 아마 요망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대안 같은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을 할 때 많이 보는 시험 이름이 TOPIK이라고 TOPIK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문제를 몇 번 훑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든 시험이고, 이거는 정말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를 배울 때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근데 토픽에는 아쉽게도 말하기 영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도 막상 한국에 왔을 때 말하기 능력이 충분히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취업을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픽도 중요하지만 이제 토픽에도 이런 말하기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 말하기를 포함한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어학원을 다녔었지만 아무래도 어학원이란 것 자체가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어학원, 그리고 또 어학원은 아무래도 언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나 그 고용 현황,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세컨드 비자를 따는 데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언어를 포함한 다각화된 여러 가지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감 얘기가 저번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잠깐 있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도 갈 예정인데, 아무래도 저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기가 내가 소속한 집단이다, 소속한 단체다라는 그런 실감을 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내면서도 항상 좀 겉도는 느낌이었고, 제가 대학교 시절 만난 수많은 그 조별과제 하면서 만났던 외국인들처럼 그 친구들처럼 굉장히 소외감 혹은 압박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서 이런 소속감을 다질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은, 그들끼리 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저희 쪽에서 만들 수 있게 외국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네, 제가 겪었던 실패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게 관련 제도, 법 혹은 산업 현황, 그리고 또 직무 스킬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는 물론 엑셀, 파워포인트 다 많이 사용하지만 또 한국에서는 일부 기업들에서 한글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직무 스킬을 이제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줄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희망사항을 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군데 나라 다녀서 그런지 아주 할 말이 많고 아주 정리된 내용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복석 학생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 여름방학에 베트남을 방문해가지고 베트남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아이돌 문화에 매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 심지어 막 지드래곤이나 H.O.T까지 알 정도로 막상 한국인은 저보다도 더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많이. 그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할 때 기반이 깔려 있는 그러니까 친근감이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덕분에 처음 만난 외국인과도 짧은 시간에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과도 좀 더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그 이버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제주에 오는 그 교류 수학생의 도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생활 지원이라든가 한국어 필요한 절차 같은 거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많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필수 사항이 그 이버디 친구와 적어도 5번은 같이 이렇게 제주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그 기록 일기 같은 거를 써가지고 제출하는 건데요. 그런 게 필수 사항이다 보니까 약간 낯가림이 조금 있음에도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산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언어라든가 한국 학교 생활이라든가 음식 같은 걸 알아갈 수 있었고요. 또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류 수학생은 유학생보다 좀 더 단기간 한국에 지내고 또 어떤 학위를 따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다 좀 더 순수하게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버디는 또 막걸리를 엄청 좋아하고요. 또 노래방에서 K-팝 노래도 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문화를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유학생과 한국인들 사이에 연결점을 만들어주고 또 서로의 문화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런 욕구는 수없이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보는 간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이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좀 조금 좁혀서 천착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외통수로 욕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가까워졌고 거리감이 없어졌고 그 문화를 수용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자라는 관점으로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제가 그 힌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GYBM 양성과정 김우중 사관학교라고 이름 불려진 그 프로그램이 1년을 전체적으로 다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팀워크 활동을 중심을 통해서 언어도 배우고 실무 업무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엮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힌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은 꺼립니다. 합숙이라는 거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걸 안 하면은 가지 못한다는 구조화 시켜놓고 또 이게 학생들한테 낯가림을 심하게 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했던 2명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청중석에서 질문 오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팀워크 활동을 많이 하는 GYBM의 합숙훈련 1년에 한 2,500만 원이 돈이 드는 거금이 듭니다. 많은 1인당 경험을 했던 우리 장한솔 PM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100명 그 단체 생활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대학 졸업 직후였고,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니면 대학 같은 전공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그냥 전국 대상으로 각기 각색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합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좀 챌린지였고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팀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뭐 간단하게는 뭐 PPT 작업들도 그렇고 또 뭐 학생회
그런 거를 꾸려서 저는 거기서 뭐 회계부장도 해보고 또 교육부장 이런 것도 좀 자진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좀 사회 문제 해결력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 어떤 뭐 이해가 없는 상태로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고 또 여러 사람을 좀 접해보고 그런 팀워크를 해봤을 때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객관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다양성을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에 우리 한종환 씨 한번 지금 연수받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워크 활동. 네, 지금 국내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인데, 국내 연수 이제 해외 연수에선 언어 교육 과정이 주를 이루고, 국내 연수에선 말씀 주셨듯 팀워크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낯선 친구들,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었어서 동기들과 어울리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한번 보고 뭐 학원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합숙이란 형태로 좀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팀워크 활동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해보고 하니 조금 더 빠르게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흐르진 않았지만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정말 빠르게 친해지고 정말 끈끈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에 가장 꼭지점에 있어서 영향력이 되고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 한번 제안을 좀 해보고, 실제로 조금 전에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앉아서 하는 책상 중심의 이야기인데 저는 좀 더 뛰어넘어서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앞 세션에서 이야기했던 축제 활동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기획할 때 그냥 오는 대로 받아주시는 것보다도 대안이 됩니다만은, 외국인하고 팀을 만들어서 왔을 때 좀 더 페이버를 준다든가 기회를 준다든가 통해서 한국 주민들한테 다양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축제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적으로는 협력하고 내하고 결이 다른 사람,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지극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준비되신 거. 좀 약간의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앞에 좀 가능하십니까? 제가 앉아서, 예. 제가 최근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레포트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만나는 거냐, 그냥 같이 일할 만하냐, 결혼까지도 좋으냐 라는 식의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쭉 조사한 게 10년 동안 레포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라는 걸 보이기 때문에 지금 5년이 지난 이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시는 대로 지지부진합니다. 큰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참 재미납니다. 중국인, 동남아인한테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유럽인이나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쪽 사람들하고는 상대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실은 이 현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가도 그렇고 베트남인들이 외국인을 대하는 모습도 저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세안과 우리를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고, 이게 아직 대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아리 활동하고 할 때 팀으로 움직여서 뭘 만들어내는 쪽에 활동을 많이 통해서 거리두기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매칭 플랫폼을 만들자, 인터넷을 가지고 교류시켜주자, 비자만 만들자라고 하는데, 비자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한국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들은 비자입니다. 일자리를 갖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긴 시각으로 봐주기를 바란다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서 발제했던 청년들끼리 거리감, 이런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지 않겠냐, 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샤우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결론을 맺고 이제는 여러분들 좌중에서 청중들께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든 우리
앞에 있는 참가자들이 발표하도록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발표를 잘했나요? 아니면 너무 광범위한 주제인가요? 예, 직학생 마이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년국제대사로 참여를 하게 된 김진현입니다. 우선 패널 토론 잘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성 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또 유학생분들 얘기까지 들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약간 학교나 그런 기업보다는 학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업 안에서 좀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를 주시네요.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신 우리 모모 선생님이나 장한솔 PM 두 분이서 간단하게 한 답을 좀 주시죠. 직장 내에서 서로 섞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혹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죠. 사소하게 밥 먹는 것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직장 내에서 그런 교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장을 만들어주면 좋을지를 생각하면, 물론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사람들이 있고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있고 뭐 네팔, 뭐 인도네시아, 지금 이렇게 좀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해보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처음에 마련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뭐 어떤 부분은 좀 존중을 해줘야 될지, 특히나 뭐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채워져야지 이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더 회사에 좀 충성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좀 그들을 수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기업의 윗단에서부터 좀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좀 교육 자료를 준비를 해서 좀 초반에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나라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끓이는 게 많죠. 앞에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 가지고 있는 그 금기 사항들이 좀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제가 봤더니만 뭐랄까요, 일하는 친구들, 근로자들 기준도 오후 되면 기도 시간을 또 2번씩 가져야 돼요. 이게 한국 기업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 시간이냐 라면서 굉장히 충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인들도 다양한 나라에서 수용한 만큼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일의 스타일, 그걸 우리의 학업으로 보고 뭉개는 게 아니라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 주는 거. 그렇다면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닭고기밖에 안 먹는 말레이시아는, 그렇다면 돼지고기 먹고 할 때는 좀 미리 좀 의논을 해서 그 친구들한테 배려해 주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는 뭐 그런 답변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흡족하지 않겠지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또 혹시 계십니까? 혹시 앞에 진지하게 들으시는 좀 우리 연배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해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셔서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시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게 어른들의 바람이고 청년들에 대한 또 소망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점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거기서도 뭐 직장도 구하고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거기에 어떤 기후나 혹은 의식주를 영위하는 그 환경,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뭐 이제 거기서 만약에 정착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고 하면 어떤 교육이나 그런 환경들이 이제 한국인이 가서 적응한다고 했을 때 괜찮은 환경인지,
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네, 건데 네. 첫째는 직업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대로 한국 기업에 가서 우선 취업을 시킵니다. 가게 진출한 한국 기업. 거기에 있는 나라에 취업을 하면은 급여 수준부터가 한참 미흡합니다. 한국 기업에 가면은 지금 저희들이 했던 친구들은 평균 한 4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600만 원 되죠. 세금 다 보조해주고 난 이후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생활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1,000만 원이면 1년을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되니까 큰 돈이 저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산업의 종류가 고난이도가 되면은 사람 거의 어려우면 더 높아져서 최근에 취업했던 친구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이거 오해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한 7천만 원 신입 사원이 8천만 원까지 받는 급여 수준을 봅니다. 그 급여를 가지고 생활 주변은 한국인들이 워낙 많이 흘러가서 한국 문화 느끼기도 충분하고 또 외국 문화를 느끼려고 해서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동남아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고 경비가 드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자리를 잡고 동남아나 그 주변 나라를 가는 것은 굉장히 경비가 쌉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회사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이 친구들이 가면 매니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외국인이 바이오가 오면 주로 직급들이 만나서 의사결정하는 데 반해서 이 친구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인 뭐 각종 나라들을 다 맞닥뜨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치가 있다는 것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생활이나 교육, 이제 아까 말한 교육, 자녀 낳고 교육 문제는 좀 먼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교포들이 와서 구축해 놓은 나름대로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잘 이용하면은 현지어뿐만이 아니라 인터내셔널 스쿨에 있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본인 경험도 쌓아서 또 한국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오게 되면은 특례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본인이 이용해서 오면은 대학도 문제가 없이 오는데, 문제는 지금 한국 산업 자체가 기술 중심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적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계신 인문계 학생 출신들은 지금 IT 기술이 챗 GPT를 포함해서 급속하게 AI가 발달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인문계 일자리를 집어먹는 꼴이 됩니다. 이과생들은 자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제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문과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다 생활한 자녀분들이 학교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보다는 일자리 구하기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 특기를 살려서 현지어와 언어를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높은 보수로 갈 수 있는 자기의 커리어 로드맵을 내 자녀까지도 만들어주는 길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겠죠? 예,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년 장표가 2장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오늘 주제가 청년 다음 일 중심으로 하자, 직업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작업은 청년들이 나가는 아웃바운드, 외국인들이 들어온 인바운드인데, 아웃바운드는 장려해야 될 일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인바운드는 많이 와 있으니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머리를 좀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부터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취업하던 기업에서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어른들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 그 가장 핵심의 해결 체계는 저희들이 해봤던 실무적인 경험으로는 팀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팀워크는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종교활동, 심지어는 여행, 축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활동 통해서 경쟁하고 협력하고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싣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울리기 시작을 하면은 일반 직원, 경영진, 중간관리자가 전부 다 나라끼리 다 뒤섞이는 꼴이 나옵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벌써 한국인들이 하던 회사를 베트남인들이 인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조직 구조상으로는 거꾸로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만은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창업할 때, 스타트업할 때 자본이나 기술이나 사람이나 그렇죠,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때 대한민국 땅에서만 그리지 말고 전 세계적인 시야로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큰 그림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우수 기업들의 인재를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수 유학생들을 취업시켜서 활용하자. 그 다음에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도 한국 청년이나 현지 관리자를 육성시켜서 이게 좀 커져 나가면은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갈 때, 스타트업을 할 때, 현지 진출하는 한국 동남아 기업 나갈 때도 한국의 파일을 더 키워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로 커 나가는 글로벌 차원의 공정 공영 산업 생태계가 될 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 청년이 베트남에 가서 장관급 일을 할 수 있고, 또 미얀마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인도네시아 청년이 한국에 와서 성장한 후에 한국에 새로 생기는 외국인 부처 장관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으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앞으로 피가 섞이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땅을 키워나가는 그런 큰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세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좌장님과 발표자분들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셨고요. 실질적인 경험담을 알려주셔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리더들이 더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세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